아, 미안해. 12번. 10번이 아니라 12번. 안 보고 얘기해요. 미안해. 12번. 자, 여러분 우리 몇 쪽을 보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수능 완성. 여러분 이거 뭐야. 여기까지 올라간다. 130쪽에 얘들아 이제 수능 실전편을 들어갈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130쪽은 여러분 독서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독서이론은 연계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 설명할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4번, 7번 세트 문제가 있는데 이 세트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음정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 음정에 대한 내용은 예술 파트인데 예술 파트만 단독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음계를 물어보는 건 너무 옛날 스타일. 옛날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2015년 이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어서 그냥 여러분 으뜸화음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음계는 뭐고 이런 것만 여러분 좀 그냥 읽어만 봐도 돼. 상관없어. 문제 유형만 봐.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누구는 여러분 좀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냐면 8번, 13번 세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얘들아 지금 몇 번 문제 몇 쪽이냐면 137쪽이거든 얘들아. 여기에 소재가 호혜성이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가. 근데 여러분 호혜성은 좀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근데 지문이 어렵지는 않아. 되게 잘 설명해 놓은 글이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호혜성을 좀 공부하고 선생님 좀 이따 숙제를 줄 건데 거기 숙제에 호혜성에 얘들아 비슷한 제재를 또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거 두 개 같이 읽으면서 호혜성이란 이런 거구나 공부 좀 해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뭘 보냐면 이런 140쪽에 있는 여러분 이 비문학 지문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비문학 질문에서 14번, 17번 세트 문제를 볼 건데 이게 얘들아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양력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양력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봤어 얘들아? 수능 특강 여러분 교과서 학습 교과서 개념 학습 부분에 헬리콥터 얘들아 그 양력 나와 있어 얘들아. 헬리콥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얘들아. 그거에도 양력에 대한 설명 나오고 이것도 양력에 대한 설명이어서 여러분 수능 특강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수능 특강에 있던 내용이야. 그거랑 요거랑 여러분 내용이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양력은 좀 중요해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수능 특강은 헬리콥터에 대한 내용이었고 얘는 풍력 발전기에 대한 내용인데 헬리콥터든 얘들아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기술 파트 지문이야 얘들아. 자, 여러분 기술 지문은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 실체화되어 있는 대상들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 여러분 인문 파트랑은 다르게 인문은 얘들아 철학 같은 거나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눈으로 글로 표현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글로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그림이나 얘들아 도표를 제시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나 도표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보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술지문 딱 봐도 이게 과학인지 기술인지 여러분 보면 이게 무슨 영역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잖아. 기술 파트나 과학 지문들은 여러분 보기에 그림이 있으면 그림부터 보세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봐서 그 그림이 본문에 누구랑 연결이 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이날 참고해서 볼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16번 문제가 얘들아 보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지금 하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얘가 풍력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 발전기 어디 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길가 가다가 발전기 종류를 지금 뭔가 설명해 놓고 있는 것 같아. 이걸 활용해서 지문을 읽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1문단 풍력 발전기는 바람 에너지를 날개에 부딪히게 해서 날개의 회전 운동을 변환한 후에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풍력 발전기의 얘들아 정의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얘들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 에너지를 여러분 회전 운동으로 바꿔놓고 그걸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거래. 뭘 드러내고 있냐면 단계를 첫 문장부터 딱 설명을 해버리고 있어. 그러면 이런 단계를 설명을 할 때에는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 무슨 내용이 나올 거냐면 이 단계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 단계에서 뭘 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문을 읽으면서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면 각 단계에서 누가 적용이 될 거고 어떤 기술이 얘들아 들어갈 건지 이런 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가볼게. 자, 여기서 풍력 발전기는 날개의 회전축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평행한 건 수평 충격으로 보고 그 수직인 거는 수직 추경으로 구분을 한대요. 이러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네요. 근데 아까 여러분 우리 보기에서 그림 하나 미리 봤잖아. 거기도 그림 몇 개가 들어가 있었어? 2개 들어가 있었지. 그럼 여러분 16번에 가에 해당하는 그림은 여러분 날개가 있는 걸 보면 어떤 방향으로 도는 거야? 이런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선이 이렇게 가 있지. 이게 뭐야 얘들아? 회전축이야. 16번 보고 있지? 여러분 16번 보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회전축이 이거니까 여러분 얘는 수직 추경이네. 그럼 여러분 수직 추경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가를 보면서 지문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 날개가 이렇게 됐고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도니까 회전축이 여기에 있잖아. 그럼 바람의 방향이랑 비슷하니까 이게 수평 추경이야. 내 그림을 보면 16번 봐야라 수평 추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본문에서 여러분 수평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요거를 참고하면서 글을 이해해주면 되고 수직 추경은 가를 참고하면서 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지문은 그림을 먼저 빨리 캐치해서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참고하면서 글을 읽는 게 사실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수평 추격에서는 바람은 날개랑 나셀과 타워를 순서대로 통과를 한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날개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나셀을 만나고 그 다음에 타워를 만날 거래. 나셀은 회전 운동을 전기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모아둔 상자고 타워는 날개와 나셀을 높은 곳에 위치시켜주는 구조물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서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준 거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타워야. 그치? 그림 보면서.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여기 3개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날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회전축에 있는 이 구조 있지? 이게 뭐가 될까 얘들아? 이게 나셀이야. 그렇지. 그림 보면서 적용하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얘들아. 그치? 자, 근데 여러분 나셀은 뭐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회전 운동을 전기로 변환을 시킨대. 그러면 여러분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게 누구야? 나셀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야. 이 단계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림은 수평 충격의 날개 중에 한 개의 단면을 그려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날개는 요 날개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유선형의 날개에 부딪힌 바람은 날개의 곡면과 평탄한 면으로 나누어서 흐를 거래요. 그럼 바람이 얘들아 딱 봤더니 날개가 이 부분은 평탄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가 생겼어 얘들아? 곡선이 생겼잖아.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만나서 흐르고 있구나. 이거 그림 보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더 빠르대. 그래서 여러분 곡면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대. 자, 그리고 그 결과 곡면 주변은 평탄한 면의 주변보다 압력이 낮아진대. 그러면 여러분 곡면하고 평탄한 게 있으면 압력은 얘가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올리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날개가 이 양력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개념을 설명했냐면 머릿속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곡면하고 여러분 지금 평탄한 면을 비교를 한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참고를 했는데 속력과 뭘 비교했어 얘들아? 압력. 그치? 그러면 속력이 얘가 훨씬 빠르대. 속력이 빠르니까 여러분 압력차가 생겨서 요렇게 압력이 생긴대. 그러면 압력이 차이가 생기니까 압력차가 생겨서 무슨 힘이 발생한대요? 양력이 발생한대요. 그 양력의 방향대로 얘들아 뭘 한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래.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글은 여러분 뭘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거죠. 바람이 어떻게 회전 운동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문단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방법을 어떻게 회전 운동을 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풍속이 증가하면 이런 풍속이 증가한다는 건 바람 에너지가
많이 세지면 그러면 여러분 양력도 증가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되게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이게 되면 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조건이야. 문제 풀 수 있는 조건인 거지. 한편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날개의 12선이 이루는 각을 받은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빨리 그림에서 받은각 찾아 얘들아. 찾았니? 얘들아 그 받은각이 일반적으로 받은각이 클수록 동일한 풍속에서 발생하는 양력도 커진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이 문장이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양력이 커지려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네. 풍속이 빨라지거나 받은각이 커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죠. 그쵸? 자, 수평 추경의 날개는 10도 정도 받은각을 항상 이루고 있는데 풍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력의 받은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력을 합한 힘으로 날개를 회전을 시킨대요.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풍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력이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의 양력에다가 받은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양력은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날개로 회전시킬 수 있는 양력의 힘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면 양력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는데 이때 양력은 여러분 풍속과 얘들아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받은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이 두 가지에서 만들어지는 양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때 날개에 회전시킬 수 있는 이 풍속은 3 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것도 얘들아 사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회전 운동이 될 수 있는 이것도 조건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술 지문에서 얘들아 얘가 움직이려면 얘가 뭘 하려면 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다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꼭 기억해줘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거 갈게요. 나셀 내부는 증속기와 제너레이터와 제어기가 들어가 있대. 그러면 여러분 아까 나설 내부에는 여러분 종류가 3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증속기, 제너레이터, 제어기. 3개. 자,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나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구조가 분석이 될 때는 뭘 해야 돼? 각 구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무조건 찾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구조의 역할을 찾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날개의 회전축은 증속기를 거쳐서 제너레이터의 축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럼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지워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날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여러분 회전축이 있었잖아. 여기에 증속기도 있고 제너레이터도 여기 있다는 거. 그럼 나셀이 이거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의 축의 회전을 전기로 변환해서 출력을 시켜준대. 그러면 여러분 회전한 걸 여러분 전기로 변환하는 거니까 나셀의 역할도 맞는 거네. 그러면 아까 얘들아 나셀이 회전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하는 애라고 했잖아. 그럼 그 나셀이 아까 얘들아 1번, 2번,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들어가서 얘가 전기 운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네. 회전 운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셀의 역할이 2, 1, 2, 3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위로 올릴게요. 자, 이때 증속기는 증속기는 날개의 회전축의 회전 속력보다 제너레이터의 축의 회전 속력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대. 그러면 여러분 증속기는 여러분 날개가 회전하는 속도보다 항상 제너레이터에서 회전이 이렇게 도는 걸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 그러면 증속기 나셀 1번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 여러분 제너레이터의 역할 나올 것 같아요. 2번 갈게요. 제너레이터에서 출력되는 전기의 양을 전기의 출력량이라고 하는데 과도한 고속 회전은 제너레이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의 내구성을 고려해서 정해둔 전기의 출력량의 최대값을 전격 출력이라고 한대. 근데 여러분 전격 출력의 개념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말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풍속 발전기에서는 어느 이상의 얘들아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 제너레이터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쵸? 왜? 최대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제너레이터의 얘들아 그 회전의 속력이 여러분 무한대로 계속 높아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전격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풍속이 15까지는 도달을 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이것 또한 얘들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조건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들아 3 이상이 되어야만 여러분 뭘 한다고 했어 얘들아? 회전한다고 했죠? 여러분 회전이 돼야 뭘 해요 여러분?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어디까지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출력을 높일 수 있어 얘들아? 15까지는 계속 출력을 높일 수 있어. 근데 15 이상이 되면 여러분 딱 어디까지만? 전격 출력까지만 얘들아 이 출력량이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수평 충격의 풍력 발전기의 효율과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 제어기는 여러분 제어기는 나셀에서 세 번째 구조였죠 여러분. 그 제어기는 요인 장치와 피치 장치와 브레이크 장치로 또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수능에서는 여러분 구조 하나만 설명하지 않죠. 구조 안에도 구조가 있고 구조 안에 또 구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얘는 제어기에서 다시 1번, 2번, 3번으로 나뉘어서 여러분 구조를 분석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 보자. 불어오는 바람이 모든 날개에 고르게 닿아야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 발전 효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뭘 해야만 이런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이것 또한 얘들아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조건이에요. 여러분 발전 효율이 높아지려면 여러분 바람이 날개에 다 고르게 만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인장치는 여러분 요인장치니까 1번이죠. 여러분 1번은 바람의 방향에 대응해서 나셀을 움직여서 회전축을 바람 방향에 평행하도록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요인장치는 나셀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판에서 보는 여러분 풍력발전기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빛이 바뀌는 거네. 여러분 그 나셀이 계속 모습을 바꾸는 거야. 회전축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도 불 수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 수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가 이동이 되게 하는 건 요인장치. 피치 장치는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죠. 자 피치 장치는 고속 회전으로 인한 부품들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날개를 움직여서 받음각을 조절을 한대요. 여러분 받음각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받음각이 얘들아 평상시에 한 10도 정도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받음각이 높아지면 양력도 커진다고 했거든. 그럼 반대로 받음각을 낮추면 양력도 줄어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날개를 움직여 받음각을 조절해서 풍속이 15에서 25 이러면 거의 태풍급이잖아요. 이런 바람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격 출력보다 더 많은 출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격 출력이 넘지 않게 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전격 출력을 왜 넘지 않게 해야 돼? 아까 위에서 나왔는데 손상. 그렇지. 여러분 손상이 안 생기게 만든다고 했잖아. 제너레이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치? 손상을 얘들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전격 출력을 유지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아까 계속 수치가 나올 때마다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5부터 25까지도 전격 출력을 유지하고 손상을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다시 피치 장치는 풍속에 의해서 양력이 증가하는 만큼 받음각을 조절해서 날개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너무 세면 여러분 이게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미 양력이 어떤 상태이더라? 엄청 커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음각을 조절을 해서 낮춰서 양력을 조금 낮춰서 얘들아 회전을 계속 일정하게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야. 회전이 일정해야 전격 출력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일정하게 만든다는 게 15에서 25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게 피치 장치가 하는 역할이야. 자 풍속이 이제 25 이상이 됐어. 여러분 다시 또 얘들아 이게 이제 조건이 또 되는 거지. 초과하게 되면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예 받음각을 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받음각에 의한 여러분 양력을 아예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야. 자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장치가 발동이 되어서 여러분 브레이크 장치는 여러분 몇 번이었어? 3번이었어. 그렇지. 이러면 제어기의 얘들아 브레이크 장치는 작동이 되어서 날개 회전을 아예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날개가 얘들아 회전을 안 해도 어차피 얘들아 바람이 계속 돌아갈 거니까 이후 풍속이 좀 줄어들면 브레이크 장치의 작동은 다시 해제가 되고 받음각이 0에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발전 효율이란 투입한 바람 에너지에 출력되는 에너지의 전기 에너지의 비율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발전 효율에 정의가 들어갔는데 발전 효율은 이미 앞에서 하나 조건으로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발전 효율에 대한 조건 여러분 우리 뭐 찾았었지 얘들아 앞에서 조건? 고르게 받아야 된다. 그렇지. 바람이 얘들아 날개에 고르게 닿아야만 여러분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쵸? 독일의 물리학자인 베츠에 의해서 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은 59.4%를 넘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대. 얘들아 왜 59.4를 넘을 수가 없어? 정적 출력을 해버리잖아요. 너무 바람이 세면 여러분 딱 일정하게 유지를 해버리니까 출력이 발전율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사용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 이 값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수평 충격의 발전율이 수직 충격보다 훨씬 더 높대.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있어? 수직 충격하고 수평 충격을 비교를 해주는 거야. 자, 얘가 훨씬 더 여러분 얘가 높은 이유가 수직 충격은 한쪽 날개에 바람이 닿는 동안 반대쪽 날개에는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빨리 가를 보셔야죠. 16번의 가 그림을 보세요. 16번 가 그림을 보면 검은색 부분은 바람이랑 만나는 부분이죠. 근데 하얀색 부분은 바람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이 날개가 안 만나죠. 고르게 닿지 않으니까 발전율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는 어때? 나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람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다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발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발전율로 봤을 때는 수평 충격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지? 그림 보니까 바로 이해되죠? 자, 하지만 수직 충격은 여러 방향의 바람에도 날개 회전이 가능하네.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불어도 되고 왜냐면 이렇게 날개도 있고 이렇게 날개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행 장치가 필요가 없어서 수평 충격에 비해서 제어기의 구조가 매우 단순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수평 충격은 여러분 요행 장치가 있네. 응? 근데 여러분 수직은 여러분 요행 장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요행 장치가 뭘 했었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행 장치의 역할이 뭐였어 얘들아? 회전축을 얘들아 바꿔주는 역할을 하잖아. 나셀의 위치를 바꿔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회전축을 얘들아 뭘 할 수 있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회전축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번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여러분 우리 17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요거 한번 얼른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이러면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에서 어떤 조건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문을 봐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TL 같은 경우는 여러분 3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전을 하지 않아요. 날개가. 그쵸? 그런데 여러분 T2 회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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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 25까지는 여러분 계속 회전을 다 한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 T5는 여러분 28에서 26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25 이상이잖아. 초과를 해버렸잖아. 초과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받은 각을 0으로 만들어서 날개 회전을 멈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날개 회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받은 각을 어떻게 했어, 얘들아? 0으로 만들어버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T4하고 T5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T4하고 T5는 뭘 봐야 되냐면 T4는 여러분 15 이상이야. 그럼 T5 15 이상이기 때문에 얘들아 뭐가 넓지 않아야 돼요? 정격 출력을 넘으면 안 돼요. 그쵸? 이거 그대로 T5에도 적용되죠. 여러분 정격 출력 여기 넘으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1번 T1과 T2는 풍속이 약해서 발전기에서 전기가 출력되지 못했을 거다.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T1에 대한 설명. 이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T3에서는 풍속과 무관하게 전기 출력량이 일정했을 것이다. 이러면 요거 이러면 일정한 게 아니라 얘들아 15 미만이기 때문에 계속 전격 출력 이상으로 계속 출력량을 늘릴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높아진다. T4에서는 날개의 받은 각을 감소를 시켜서 제너레이터의 축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했을 것이다. 여러분 15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15 이상에서 전격 출력을 넘으면 여러분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해서 받은 각 조절한다고 했어. 받은 각 조절을 해가지고 얘들아 뭐 한다고 했냐면 회전 속도 계속 일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전격 출력 만들어낸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네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부터 다음 다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3번 맞는 말 되는 거야. 자, 4번 갈게. T5에서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해서 날개에 발생한 양력의 일부를 억제하는 방식. 여러분 날개에서 발생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해줘 얘들아? 받은 각을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격 출력을 얻는 건 이걸 억제하는 게 아니죠. 받은 각을 아예 억제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자, 이러면 5번 갈게요. 풍속이 점차 증가하는 건 T, T3, T4 맞아요. 풍속이 점차 감소하는 건 여러분 누구여야 돼? 감소하는 건 T1과 T5예요. 그죠? 자, 감소하는 건 1, 2, 5. 자, 이때 나머지 시간대와 달리 증속기가 멈추는 시간대가 있었을 거다. 이러면 T5 증속기 어떻게 해요? 멈춰요. 그쵸? 그럼 멈추는 거 맞죠? 얘는 아예 안 움직일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T2, 3, 4에도 얘들아 멈추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멈추는 건 25 이상부터 멈출 거예요. 그러면 멈추는 시간이 없다라고 해줘야 맞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건 여러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들아 양력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술 지문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 좀 간단하게 설명했거든. 그런 거 참고하면서 지문 읽을 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딜 가냐면 우리 얘들아 148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148쪽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제 가사가 하나 들어갈 건데 가사니까 선생님 좀 한번 살펴볼 건데 그렇게 크게 얘들아 엄청 중요한 작품은 또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내용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가의 설명을 좀 보시면 소지영 시가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 선생님이랑 고전 소설 몇 개만 조금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소지영 시가는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소지 형식이 널리 보편화가 되면서 고문서의 한 양식인 소지가 국문시가의 갈래교섭을 일으키면서 문학사에 등장한 형태를 말한다. 소지는 일반적으로 관부, 그러니까 관부니까 아니라 사또들이 살고 있는 거, 관아. 이러면 그 관아에 올리는 소장이나 청원서나 진정서 등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 청원 내용을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가 있고 기술 내용을 다양한 문학적인 수사장치, 이러면 수사장치가 뭐예요? 수사법이 뭐예요? 표현법. 여러분 표현법이야, 표현법. 표현법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문학 양식과의 접변과 교섭 가능성의 일정 부분이 열려있는 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자, 그럼 이름 봐봐. 소지영 시가라고 하는 애는 뭐와 결합되어 있는 여러분 갈래의 양식이냐면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이 접목되어 있는 시가 형태라는 거야. 왜냐면 관아에서 청원 올리고 진정성을 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소설 중에 고전 소설 중에
저렇게 얘들아 관아에서 얘들아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여러분 소설을 읽지 않아 얘들아? 송사소설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여러분 송사소설이랑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 자 여러분 송사소설 서대주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약간 송사소설에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아니면 진위 여부를 따지거나 가짜 진짜 따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점을 낱낱이 밝히는 그런 소설 내용들 소지영 씨랑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뭐야 얘들아? 둘 다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지영 시가랑 여러분 송사소설의 얘들아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지영 시가 같은 경우는 두드러지게 얘들아 어떤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냐면 여러분 청원 내용 내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청원하는 내용하고 다양한 표현법을 쓰겠다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글을 읽을 때 그만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송사소설 생각해보세요. 송사소설 같은 경우는 소송을 거는 여러분 소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그 소송에 얘들아 그 관련된 용어들이나 소송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송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서술한다라고 하는 게 특이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문제점들을 좀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 당시에 얘들아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참가도를 좀 비판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제를 좀 돌려서 설명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서 여러분 송사소설인 경우는 여러분 뭘 하는 경우가 많냐면 사람을 등장시키기보다 동물을 의인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화가 되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화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지영 시가랑 송사소설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아래 얘들아 이 두 번째 문단은 무슨 표현법을 썼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라서 그건 읽고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랑은 여러분 다지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사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순창설이 최윤재는 사또님께 소지를 올려서 원통함을 아래오니 올바르게 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설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고전 소설 보면 설이 이런 사람들 자주 나오잖아. 뭐 할 때 나와요? 포졸들이 얘들아 쫙 둘러싸이고 서리들이 있어서 얘들아 매 때릴 때 막 이런 거 누가 잡아왔다 막 이런 표현들 쓰잖아. 서리는 여러분 하급 관리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하급 관리 서리. 자, 근데 여러분 이 최윤재라고 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처결해 주십시오. 이걸 얘기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최윤재가 자기가 부탁을 하는 거죠.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청원자예요. 그러면 이 청원을 여러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또겠죠. 그럼 그 사또가 처분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사또가 바로 처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진정 소지영 시가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할게. 9월 14일은 담양부사 생신이라 이 소인의 사또가 사흘 전에 달려갈 때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행처를 따라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의 순서를 잘 생각해보세요. 9월 14일이 여러분 담양부사의 생일이라서 여러분 자기 사또 여러분 순창 사또를 모시고 여러분 자기가 며칠에 떠난 거야 얘들아? 11일 그치 왜냐면 사흘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9월 11일이 출발한 날 그럼 여러분 14일은 뭐 하는 날? 잔치날 생일날 그치 잔치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선생님 왜 얘들아 이렇게 순서를 정하냐면 여러분 소송은 알리바이 이러면 일이 벌어지는 순서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야. 자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이다 따라갔어요. 광주 고을목사랑 화순 창평 남평의 원님들 14일 조시부에 일제히 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잔치가 모인 게 얘들아 언제 이후야? 아침밥 먹고 나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침 이후에 모여서 큰 상에 성찬을 벌이고 관악기 현악기는 누각에 늘여놓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는 뭘 하고 있어 얘들아? 바야흐로부터는 여러분 잔치를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묘사하는데 버려놓고 늘여놓고 근데 여러분 계속 뭔가 나열할 것 같아. 뒷부분 또 한번 봐보자 얘들아. 다음 페이지 가세요.
구름 같은 묘한곡에 씩씩한 몸상자가 앉아있고 계속 얘들아 뭐하고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 묘사하면서 열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도내의 제일 명창, 담양, 순창 명기들이 가무를 대령해서 이날을 보낸 후에 12월 밝은 달의 후약은 어디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석을 어떤 걸 해석해야 되냐면 굵은 글씨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얘들아. 자, 굵은 글씨 해석을 해야 되는데 후약이 뭘까요 여러분? 후약 뒤풀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뒷약속 이러면 훗날의 약속. 그러면 15야 밝은 달의 훗날의 약속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아까 14일이라고 했죠 생일날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음력을 써야 양력을 써요. 음력. 그러면 자 15야가 음력 15일 밤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음력 15일이면 여러분 뭐가 뜨게? 보름달이 뜬다 얘들아. 음력 15일은. 그래서 여러분 보름달이 뜨는 날에 얘들아 뭘 하자? 다시 약속을 정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9월 15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소금강의 경치를 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갔다는 거야? 호남 소금강으로 떠난 거네. 그래서 이곳으로 소풍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화려한 육강 양산 청산에 나무 끼고 그럼 여러분 육각 청산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산은 뭔지 알겠지?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혹시 임금님 행차하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임금님 여기 딱 이런데 막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얘들아 의자 이렇게 막 메고 다니고 이따가 큰 얘들아 이런 우산 이렇게 쓰여주잖아. 그런 우산을 육각, 양산, 청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이런 사또들이랑 여러분 원님들이 큰 양산 밑에 얘들아 뭐 하고 있냐면 오마 5마리 쌍전은 단풍숲으로 들어갈 때 쌍전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타고 들어갈 때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흰 말을 타고 여기 얘들아 사람들이 말을 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말 타고 가는 거죠. 자, 오패는 쨍그랑 걸음이 울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걸어가니까 오패가 다 울리는 거야. 자, 그리고 낭낭한 말소리는 말 위에서 오갈 때 이러면 막 원님들이 막 즐겁게 말도 주고받고 그럴 때 동산의 고상한 놀이 용문의 눈구정에 기생이 따르기는 자고로 있는지라. 자, 여러분 이거 별빛 표시된 거 뜻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기생들과 풍류를 즐기고 노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노는 곳에 누가 빠져선 안 된다? 기생들이 빠져선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들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뒷부분 좀 한번 볼게. 자, 아리따운 기생들이 의기양양 무리를 지어서 말 타고 군졸들과 수레를 뒤따르니 그럼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에 얘들아 원님들이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군졸들도 따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군졸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막 수레도 이런 식으로 막 가고 그 뒤에 이제 누가 따라가는 거야? 기생들이 이렇게 다 뒤따르는 거야. 행차 장면을 쭉 열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창암 백발 화순 원님이 기생에게 다정하시더래. 그래서 계속 굽어진 곳에서 자꾸 기생들에게 돌아보더래. 근데 그럼 원님은 어디 계셔? 이 앞에 있잖아. 화순 원님이 여기 멀리 있는 기생들을 보려고 계속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래.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기생들을 보려고 원님이 한눈을 팔더라. 그래서 여러분 소인이 누구예요? 이 나잖아요. 그쵸? 나는 하인이라서 말에 앉아있기도 황송한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대.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법이 얘들아? 반복법이잖아. 그러면 반복법을 쓰는 이유는 화자가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화자가 무슨 상황에 놓여 있냐면요. 화자도 여러분 이렇게 말 타고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원님이 계속 예쁘네 이러면서 뒤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얘가 시야를 어떻게 할까 얘들아? 그럼 당연히 가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아니 뭐 필요하신가 해가지고 내려와서 보면 다시 또 고개를 돌리시면 다시 말 타고 또 얘들아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 또 눈치 보고 또 내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반복적인 행위는 화자가 계속 뭘 하고 있는 거다? 원님 눈치를 보고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원님 눈치를 계속 봤다. 그래서 석양에 망망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기를 몇 번을 한 거예요. 석양의 큰 길 아래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이런 낭만을 한 거야.
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다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 낙마를 하니 돌들의 흩어진 곳에 콩태자로 자빠져서, 이런 콩태자가 클태자랑 비슷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자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마 되게 위험해요. 그쵸? 그래서 얘들아 팔다리 부러지고 옆구리도 삐고 어혈이라 멍도 들고 충격이 펴지지도 않고 금령은 지엄해서 얘들아 개똥도 못 쓰고. 이러면 개똥도 못 쓴다는 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약도 제대로 못 쓰고 이 말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위로 올라갈게. 병세가 일단 기괴함이 날로 계속 미중해지고 있어서 푸닥거리 경읽기는 다 해봤자 헛되더라. 그럼 여러분 푸닥거리 경읽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온갖 일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그럼 여러분 이것도 써보고 이 약도 써보고 이 약도 써보지만 여러분 내가 낫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얘들아 뭐뭐하 도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편법이에요? 뭐뭐 도다 영탄. 그렇지. 그래서 영탄법을 쓰고 있는 거야. 이제는 할 일 없이 죽은 줄만 알았더니 곰곰이 앉아 생각해보니 이게 누구 탓일까? 강천에 따라오던 기생들 탓이다. 기생들이 뭔 죄가 있어 얘들아? 그 여러분 기생들 탓이라고 얘기를 해. 왜? 이 삽도 탓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학업 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얘네들을 원망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사실 기생들한테 하면 안 되지만 원망을 전가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네 쇳불이 아니런들 내 담이 무너지겠는가? 니네가 예쁘게 막 단장하고 여러분 이 삿도를 이다 유혹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씀 옛날부터 이랬더니 서인의 죽는 모습 그게 아니 불쌍한가? 서인이 죽거든 전현들을 죽이셔서 불쌍히 죽는 것을 위로해 주시오까? 이 신날같이 남은 목숨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또에게 청원을 올린 거야. 저 기생년들 다 죽이라고. 이게 청원이야, 청원. 그럼 여러분 한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 잡아. 여러분 여기 아까 소인이 죽거든 전현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청원이에요. 자, 청원을 했으니까 여러분 사또가 뭘 해줘야 돼? 처분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한번 봅시다. 죄범이 중하다고 하시니 저리 행하옵니까? 수하에 될라 하신들, 여러분 물에 빠지라고 한들 불에 들어가라 한들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높으신 분이 군이 얘기하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처분대로 하려니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들아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자기는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까 최윤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은여들도 원통하니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회가 뭐예요? 소회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소회 내 소감, 내 속마음. 그러면 은여들도 자기가 속상한 걸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중략 이유는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여들, 기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기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날같이 밝으신 순찰 사또님께 한 말씀만 아뢰었고 매를 받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얘들아 바로 뭐예요 여러분? 처분이 내려졌던 거네요. 그럼 여러분 처분을 하고서 얘들아 이 중략 부분에 뭐가 일어난 거야? 처분이 일어난 거야. 그 처분을 하니까 얘들아 뭘 하는 거야? 이 기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매를 맞긴 맞겠지만 억울한 건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은여등은 기생이고 최윤재는 아전이라 이 기생이 아전들에게 간섭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전들은 그래도 중인계층인데 천민인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윗부분 갈게요. 화순사또 뒤돌아보시기에는 구태여 은여들을 보시려고 했던 건지 산 좋고 물 좋은데 단풍이 우거지니 경문을 구경하시려다 우연히 보신 건지. 그러면 여러분 원인을 제공한 건 사또긴 하잖아. 근데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또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또의 행동을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추측을 해. 우리를 보려고 한 건지 자연을 보려고 한 건지 알 수는 없다. 근데
아전이 자기 인사로 제 말에서 내려다가 우연히 낙마했는데 그러면 이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전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최윤재가 죽는다 하더라도 어찌 은효들이 살인죄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억울함을 뭐 하고 있는 거야? 호소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최후 변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송의 관계가 얘들아 차례차례로 다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러면 내가 바라는 청원의 내용 그걸 가지고 이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 듣는 내용들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 가사 어렵지는 않지만 소지영 시가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숙제.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 우리 이 실전 보고 1회를 풀어보는 거야. 실전 보고 1회. 우리 금방 하고 있는 게 1회야, 얘들아. 1회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프린트 숙제 줄 거예요. 선생님 숙제 얘들아 하나 해오시고 프린트 해오고 정은쌤도 프린트물 주셨죠? 요거 숙제로 해오셔야 돼요. 알겠어? 네, 숙제 줄게.